이봐, 부엌일이나 하는 사람! 인사 안 하고 뭐해? 한성그룹 막내 따님이라고. 남편은 제사상을 차리던 수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저런 아줌마랑 말 섞지 마. 격 떨어지니까 빨리 내보내.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남편은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재벌 딸과 재혼한다며 온 동네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는 그들의 인생을 날려버릴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수연의 발 아래서 피눈물을 흘릴 그 오만한 집안의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수연 씨의 통쾌한 반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은 뜨거운 기름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살같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앞에서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전을 부친 지 벌써 6시간째였거든요. 수연이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던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인은 흥신소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강민석과 젊은 여자 최미주가 웨딩드레스 샵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죠. 입가에 쓴웃음이 번지기도 전에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젊은 여자 최미주가 제 집 안방마님처럼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우,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자기야, 빨리 문 좀 열어. 나 질식해 죽겠어. 여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고 남편은 허둥지둥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야, 당장 제사상 안 치워? 내세 여자절 받으셔야 하니까 싹 다 갖다 버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삿날에 상간녀를 데려와 인사를 시키겠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수연이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제사상 위에 던졌습니다. 지방이 놓인 바로 그 자리였죠. 여기 이혼 도장이나 찍어.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네가 이 집에 해온 게 뭐 있어? 20년 넘게 밥이나 축냈지. 옆에 있던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언니, 눈치 좀 챙겨요. 오빠가 언니 꼴도 보기 싫다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참으로 뻔뻔하고 천벌을 받을 작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아들을 나무라실 줄 알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여자의 손을 덥석 잡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복덩이 왔니? 그래, 나이만 헛먹은 사람보다야 젊고 탱탱한 애가 100번 낫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이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라 붙인 전과 나물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집, 내 명의는 아니어도 내 친정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남편은 비웃으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내 도장 여기 찍혀 있네. 네가 술 먹고 찍어준 거 기억 안 나? 이제 와서 딴소리야, 딴소리가. 위조된 권리 포기 각서였던 겁니다. 수연이 종이를 뺏으려 손을 뻗자 남편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장식장을 건드리고 말았죠. 친정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낡은 괴종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시계는 멈췄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고물 좀 그만 끼고 살라니까. 남편은 멈춰버린 시계를 구두굽으로 지시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의 시간이자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옴 붙기 전에 당장 내쫓아. 소금 뿌려. 부정 탄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현관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여자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와 수연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눈물 젖은 얼굴 위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으로 슬리퍼조차 신지 못한 맨발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며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복도 센서등마저 꺼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맨발을 타고 올라와 뼈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칸방 월세를 전전하던 시절 젊은 민석이 수연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해줘. 병원만 차려주면 내 목숨보다 널 사랑할게. 평생 충성할게. 그 비굴하고 간절했던 목소리와 방금 전 밥이나 축냈지라고 소리치던 오만한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속아온 자신이 한심스러워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이 집 이제 진짜 우리 거지? 등기 때 보면 내 이름으로 나오는 거지? 당연하지. 이제 한성그룹 사위 될 일만 남았어. 저 지긋지긋한 여자 떨어져 나갔으니 우린 꽃길만 걷는 거야. 곧이어 샴페인 코르크가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연의 심장을 조롱하는 폭죽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시계 부품 하나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남편이 훔쳐간 가짜 도장이 아닌 진짜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팀장. 배터리 잔량은 3%였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신호음이 짧게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김 팀장님, 놈들이 선을 넘었어요. 아주 제대로 미쳤네요. 어둠 속에서 수연의 눈빛만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지금 당장 플랜 B 실행하세요. 숨통부터 끊어놓죠. 그 말은 곧 5분 안에 시댁의 모든 돈줄과 계좌부터 묶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바닥난 겁니다. 하지만 수연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 말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차가운 복도 끝, 굳게 닫힌 저 문이 다시 열릴 때 그 안의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수연이 사라진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들처럼 기다렸다는 듯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이리 와봐.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미주가 신고 있던 흙 묻은 키리를 벗지도 않은 채
안방의 킹사이즈 침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매트리스 스프링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역시 펜트하우스라 다르네. 쿠션감이 예술이야. 미주는 침대 위에서 뛰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냄새를 맡는 듯 코를 벌름거리더니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어머, 근데 자기야. 이 침대 좀 찜찜하다. 그 여자가 20년 넘게 쓰던 거잖아. 왠지 궁상 맞은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아. 안 그래? 그런가? 하긴 그 여자가 좀 칙칙하긴 했지. 민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조강지철을 내쫓은 죄책감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저 욕망에 충실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당장 바꾸자. 응? 나 이런 데서 못 자. 그래. 바꾸자. 내일 날 밝자마자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수입 가구로 싹 다 긁어. 내 블랙카드 한도가 무제한인 거 알지? 진짜? 오빠 최고. 역시 우리 자기는 스케일이 달라. 미주는 민석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뒹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던 미주는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드레스룸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은 수연이 평생을 아끼고 아껴 입던 옷들이 잠들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철마다 드라이클리닝을 맡겨 비닐 커버까지 씌워둔 캐시미어 코트,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사주신 오래된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죠. 미주는 거침없이 옷걸이에서 옷들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세상에, 이건 언제적 스타일이야? 박물관에나 갖다 놔야겠네. 그녀는 수연의 코트를 대충 걸쳐 입고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몸을 비틀어댔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딱이네. 원단은 좋고, 이건 집에서 막 입을 때나 쓰고 나머진 다 의류수거함에 버려요. 싹 다 갖다 버리고 내 신상들로 채워야지. 남의 인생을 도둑질해 놓고도 부끄러움이라곤 모르는 참으로 뻔뻔한 작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각 민석은 안방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풍경화 액자를 떼어내자 벽 속에 매립된 육중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다 현금을 좀 쟁여놨을 텐데 비자금이나 좀 만들어 볼까? 민석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전자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울리고 무거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흔한 10원짜리 동전 하나, 금붙이 하나 없었던 겁니다. 덩그러니 놓인 건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미주가 금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뭐야? 오빠 부자라며? 현금 많다며? 왜 텅 비었어? 설마 그 여자가 나갈 때 챙겨간 거 아니야? 미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석은 짐짓 당황하지 않은 척 허세를 부렸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걸 감추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아, 맞다. 깜빡했네. 저 여자가 푼 돈은 다 여기 넣고 진짜 큰 돈은 병원법인 계좌에 다 묶어놨어. 어차피 병원이 내 거니까 법인 카드 한 장이면 수십억이 풀려. 푼 돈에 연연하지 마. 이 대사를 기억해 두십시오. 병원법인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 허세가 나중에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까요. 진짜지? 나 사기당하는 거 아니지? 속이는 거면 가만 안 있어. 걱정 말하니까.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풀면 그만이야.
민석은 금고 안에 있던 편지를 꺼내 읽지도 않고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그 편지는 20년 전 민석이 사업 실패로 무너져 빚더미에 앉았을 때 수연이 건넸던 편지였습니다. 민석 씨, 당신을 믿어서 내 친정 재산 모든 걸 맡겨요. 부디 이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요. 수연의 피눈물 나는 진심이 담긴 그 편지는 이제 배신의 증거가 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씁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민석은 서둘러 화제를 바꾸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좋은 날이잖아. 파티나 하자고. 내가 호텔 출장 뷔페 부를게. 제일 비싼 코스로 인당 30만 원짜리 랍스터에 전복에 싹 다 깔아. 그는 배달 앱을 켜고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아직은 카드가 살아있었거든요. 경쾌한 알림음에 그제야 미주의 얼굴이 펴졌습니다. 오빠 멋쟁이. 그래, 오늘 같은 날은 즐겨야지. 잠시 후 거실 테이블 가득 사내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쫓겨난 자리에 떡하니 앉아 양손에 갈비를 들고 뜯기 바빴습니다.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힌 채 상간녀 입에 고기를 넣어주는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많이 먹어라. 뼈밖에 없어서 아들 낳겠니? 자, 많이 먹어. 미주는 속으로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어머님도 드세요. 너무 맛있다. 역시 비싼 게 다르네요. 민석은 와인을 따르며 으스대듯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 내일 아침 전 직원회의 소집해. 새 사모님 소개할 거니까 꽃다발 제일 화려한 걸로 준비하고. 네. 원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그럼 이수연 사모님은요? 간호부장의 물음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토를 다는 것이 몹시 불쾌했던 겁니다. 야, 김 부장, 너 지금 나 가르치려 들어? 그 이름 다시 꺼내면 너부터 해고야. 이 병원 원장이 누구야? 나야, 나 강민석이라고. 전화를 거칠게 끄는 민석은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주가 샴페인 잔을 채우다 말고 손을 멈추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던 모양입니다. 근데 오빠, 그 여자 친정이 꽤 대단했다며? 진짜 뒤탈 없는 거 맞아? 민석은 미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걱정 붙들어매.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친정 식구들도 다 이민 가서 한국엔 아무도 없어. 저 여잔 도간에 든 쥐야. 내가 밟으면 밟히는 존재라고. 정말이지? 나 믿어도 되지? 내가 누구야? 강남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 강민석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때였습니다. 거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불안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주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 조명이 명멸하더니 벽에 붙은 스마트홈 월패드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관리자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세 사람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신경 쓰지 말고 건배하자. 칙칙한 과거는 잊고 우리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깨뜨리는 종소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해 수연이 들어선 곳은 도심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좁은 방이었죠. 하지만 수연에게는 이 좁은 공간이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성 그룹 법무팀장, 김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 팀장은 테이블 위에 가죽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서류 뭉치들은 민석이 그토록 믿고 있던 명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무기들이었습니다. 관계당국, 금융감독원, 그리고 법원에 동시 접수할 준비 끝났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가짜 도장으로 위조 서류를 만들 때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진짜 물건들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진짜 인감 도장. 그리고 누렇게 색이 바랬지만 붉은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한 장. 바로 20년 전 작성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등기 약정서, 일명이면 계약서였습니다. 팀장님, 여기 특약 조항 제1조 확인해 주세요. 수연의 손가락이 서류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김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본 명의신탁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해지되며 모든 소유권은 원상 복구된다. 그렇습니다. 수연은 20년 전 친정아버지의 유산으로 민석에게 병원을 차려주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던 겁니다. 사랑해서 모든 걸 주었지만 맹목적인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김 팀장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소송 갈 것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 문 열자마자 가처분 신청하면 점심때쯤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김 팀장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가득 강민석 명의의 재산 목록이 떴습니다. 메디컬 빌딩, 펜트하우스, 외제차 3대, 그리고 병원법인 계좌들. 수연은 화면 속 목록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나갔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말입니다. 전부 다요. 숨 쉴 구멍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막으세요. 10원짜리 하나도 못 쓰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요청하신 정산 내역입니다. 수연은 계산기를 받아들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키패드 소리가 호텔 방을 채웠습니다. 원금 5억, 연봉리 15%, 기간은 20년. 20년 전 개원 자금으로 빌려준 5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민석은 내가 성공하면 이자 쳐서 100배로 갚을게 라고 호언장담했었죠. 그 약속, 이제 지킬 때가 된 것입니다. 계산기 액정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약 8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민석이 생활비 명목으로 빼돌린 횡령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총 200억입니다. 청구하세요. 200억이라 강민석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거품 물고 쓰러질 텐데요. 쓰러지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사람이 숨 쉬는 것조차 아까우니까요.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수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벌써 10통째였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 찜찜해서 전화를 건 모양이었죠. 수연은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잠시 수연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칸방 월세 살던 시절, 젊은 민석이 수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던 그날 밤. 수연아, 제발.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해줘. 병원만 차려주면 내 명의로 된 모든 게 다 내 거야. 평생 너한테 충성할게. 그 비굴하고 간절했던 목소리와 제사상 앞에서 밥이나 축냈지라고 소리치던 오만한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속아온 자신이 한심스러워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내용 증명은 지금 바로 발송할까요? 김 팀장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보내면 재미없잖아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내일 파티 시작 직후에 보내세요. 가장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을 때 바닥으로 처박아줘야죠. 그래야 뼈저리게 아플 테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나간 뒤 수연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갈라진 입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었죠. 수연은 빗을 들어 엉킨 머리를 빗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파우치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핏빛보다 붉은색, 입술에 붉은색을 채워넣자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립스틱 뚜껑을 닫는 소리가 마치 총알을 장전하는 것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식모 이수연은 죽었어. 잘 가라, 강민석. 수연은 외투를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명장이 운영하는 오래된 시계 수리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 장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박살난 아버지의 괴종시계 부품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유리는 깨지고 태엽은 튀어나와 엉망진창이 된 시계. 장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하게 망가졌는데 이거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부품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수연은 단호했습니다. 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부품을 다 갈아서라도 살려주세요. 그녀는 깨진 시계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내 멈춰버린 20년을 다시 돌려야 하거든요. 내 시간은 이제부터니까요. 수리점을 나온 수연은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메디컬 빌딩이 보였습니다. 옥상에는 강민석 원장 재혼 및 비전 선포식 디데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빛나는 그 현수막이 내일이면 찢겨나갈 운명이라는 걸 저들은 알까요? 수연은 창밖의 빌딩을 향해 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즐겨. 오늘이 내 마지막 밤이니까.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메디컬 빌딩 1층 로비와 연회장은 화려한 파티장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의사들, 제약회사 임원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민석이 자랑하는 인맥들이 총출동하여 북적거리고 있었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최고급 샴페인이 쉼없이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턱시도를 빼입은 민석과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은 미주가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원장님, 축하합니다. 드디어 한성 그룹 사위가 되시는군요. 민석은 입이 귀에 걸려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주 역시 예비 사모님 노릇을 하느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군요. 호호, 별 말씀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손가락에 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뽐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물론 그 반지도 민석의 법인 카드로 긁은 것이었죠.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민석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의기양양하게 하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은 한성그룹과 손잡고 글로벌 메디컬 센터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 강민석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건배, 건배. 하객들이 환호하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민석과 미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케이터링 업체 사장이 포스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거절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당황한 사장이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단말기 화면에는 거래 불가,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업체 사장은 단상 아래로 내려가 막 건배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원장님, 죄송한데 카드가 결제가 안 됩니다. 연결된 계좌가 전부 지급 정지 상태라고 뜨는데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민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보네. 자, 이걸로 해봐. 한도 무제한이야. 그는 자신만만하게 다른 카드를 건넸습니다. 업체 직원은 민석이 보는 앞에서 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민석이 마이크를 끄지 않고 단상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 기계음이 파티장 전체에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제가 거절되었다는 안내 음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카드를 받고 긁을 때마다 날카로운 거절음이 연회장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은 이미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순간 파티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석에게 꽂혔습니다. 뭐야? 카드 정지래? 병원 망했어? 원장이란 사람이 카드값도 못 내?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커져만 갔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기계 상태가 엉망이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민석이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미주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악을 썼습니다. 그래요. 다시 해봐요. 우리 오빠가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기계가 먹통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져버렸습니다. 음악도 뚝 끊겼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비상전력으로 켜진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긴급공지. 본 건물은 실소유주 이수연님의 요청으로 즉시 폐쇄 조치합니다. 외부인은 지금 즉시 퇴거하십시오. 불법 점거 시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스크린을 본 민석과 미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식은땀이 턱 끝을 타고 흐릅니다. 이수연? 이게 뭐야? 민석이 뒷걸음질 치는 그 순간 설상가상으로 천장에 달려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미리 설정해둔 소방 점검 오작동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도망쳤습니다. 내 드레스? 이게 얼마짜린데? 고급 요리들은 물에 젖어 쓰레기가 되었고 파티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민석과 미주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번져서 괴물처럼 변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미역줄기처럼 얼굴에 들러붙어 있더군요. 비참한 몰골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수연은 시계 수리점의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말끔하게 수리된 아버지의 괴종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리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멈췄던 태엽은 다시 감겨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파티장의 비명소리를 덮어버리듯 규칙적이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빌런들의 세상은 멈췄지만 여왕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세 사람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복은 젖어서 축 늘어졌고 미주의 마스카라는 번져서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죠.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그들을 힐끔거리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손님, 시트 젖었는데 세차비 좀 더 주셔야겠는데요? 민석은 대꾸할 기운도 없다는 듯 지갑에서 젖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그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펜트하우스 공동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 말입니다. 추워. 빨리 들어가서 씻자. 오빠, 비밀번호 눌러. 미주가 오들오들 떨며 재촉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경쾌한 해제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세 사람의 귀를 때렸습니다. 내가 손이 얼었나? 민석은 다시 한번, 이번엔 더 꾹꾹 눌러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 불일치를 알리는 경고음만 반복될 뿐이었죠. 뭐야? 왜 안 열려? 기계가 미쳤나? 민석이 당황해서 문을 두드리자 로비 안쪽에서 경비원이 달려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원장님 오셨습니까? 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잡상인을 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이었거든요.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남의 건물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뭐? 당신들? 이봐. 나야 나. 501호 강민석 원장. 민석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전세입자 강민석 씨요? 이미 퇴거 처리되셨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퇴거라니? 내가 이 건물주야. 내 명의라고. 민석이 흥분해서 경비원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손은 매서웠습니다. 민석의 팔을 거칠게 쳐내며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고 민석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이수연 회장님 지시입니다.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회장님?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모, 아줌마라고 부르던 수연이 하루아침에 회장님이 되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덩치 큰 용역업체 직원들이 카트 서너 개를 줄줄이 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트 안에는 무언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내 옷 아니야? 미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트 안에 담긴 건 그들이 펜트하우스에 두고 온 명품 옷, 골프채, 가방, 그리고 미주가 아끼던 수십 켤레의 구두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로비 바닥에 카트를 엎어버렸습니다.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주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대리석 바닥을 뒹굴었고 민석의 최고급 골프채가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미주가 달려들어 가방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집행관 조끼를 입은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압류 물품입니다. 집행관은 미주의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채더니 가방 정면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채무 변제를 위한 압류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가져가면 절도죄로 추가 고소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이건 내 혼수라고요. 내가 산 거라고. 미주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지만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드러눕더군요. 내 집 내놔라. 내가 이 집 안주인이다.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살림을 드러내. 노인은 대리석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용역 팀장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노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등기부등본 안 보이세요? 소유자 이수연. 팀장의 손가락이 이수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콕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이수연 회장님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거고요.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시죠. 거짓말이야. 우리 민석이 거야. 내 아들 거라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종이에 적힌 글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역 직원들은 세 사람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질질 끌려 공동 현관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세 사람이 겹겹이 쓰러졌습니다. 일장에서 수연이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영하의 칼바람이 불었지만 지금은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들의 젖은 옷을 더 무겁게 적셨습니다.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한 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미주가 덜덜 떨며 민석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멍하니 닫힌 유리문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로비 안쪽 따뜻한 조명 아래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 자신이 누리던 그 온기,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몰골은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눈화장, 흙탕물이 튄 턱시도. 그제야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실은 수연이 만들어준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석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손등이까지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일단 비라도 피하자. 저기 편의점 처마 밑으로 가. 세 사람은 짐 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편의점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옷차림은 파티복인데 꼴이 왜 저래? 술 취했나 봐.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주가 민석을 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건물주라며, 재벌이라며, 이게 뭐야? 나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야? 시끄러워. 나도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좀 닥쳐.
뭐, 닥쳐? 야, 너 때문에 내 명품 가방 다 뺏겼잖아. 물어내. 내 가방 물어내라고. 미주가 민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 멱살을 잡니? 나라.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미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거 안 나? 나이만 먹은 사람이 힘만 세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서로 엉겨붙어 싸우는 세 사람의 꼴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갈 곳 없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마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과연 이들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차가운 빗소리만이 그들의 비명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인 곳은 변두리의 낡은 모텔방이었습니다. 쾌쾌한 담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미주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냄새. 오빠, 나 이런 데서 못 자. 피부 썩을 것 같아. 조용히 좀 해.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민석은 젖은 셔츠를 벗어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래,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나 강민석이야. 이 바닥에서 20년을 굴렀어. 내 인맥이 얼만 줄 알아?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걱정 마. 구청장이랑 내가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지난번 선거 때 내가 후원금을 얼마나 냈는데 전화 한 통이면 그 여자 불법 점거로 당장 쳐넣을 수 있어. 민석의 호언장담에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어서 전화해봐라. 민석은 자신만만하게 주소록에서 구청장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참 만에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접니다. 강 원장. 민석이 과장된 목소리로 앓은 체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미쳐서 집 비번을 바꾸고 절 내쫓았습니다. 이거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형님, 경찰서장님한테 말 좀 잘해 주십시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보게, 강 원장. 자네 뉴스 안 보나? 네. 뉴스라뇨? 자네 병원 내일 아침부터 관계당국 특별 세무조사 들어간다며? 횡령 규모가 수십억이라던데?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모함이에요. 오해고 뭐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까지 엮이기 싫으니까. 그리고 자니가 보낸 후원금 그거 다 돌려줬잖아.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 걸로 하지.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얻어먹을 땐 형님 동생 하더니 의리 없는 인간. 오빠 구청장도 안 된대? 그럼 어떡해? 미주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기다려봐. 아직 한 발 남았어. 고문 변호사님은 다를 거야. 검사장 출신이잖아. 법으로 뒤집으면 돼.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강 원장. 무슨 일인가? 고문님,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절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 막아주세요. 수임료는 2배, 아니 3배로 드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깊은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보게 강 원장, 자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구만. 자네 와이프 쪽 로펌이 어딘지 아나? 로펌이요? 대형 로펌 태산이야. 국내 1위라고.
거기 대표가 직접 사건 맡았어. 승산 없어. 아니, 태산이 왜 그 여자 사건을 맡습니까? 돈도 없는 여자인데. 돈이 왜 없어? 자네 병원 건물, 그거 원래 장인어른 명의였잖아. 자네가 명의 신탁받은 거라는 증거, 저쪽이 다 가지고 있어. 게다가 자네 횡령 증거가 너무 명백하더군. 리베이트 장부부터 차명 계좌 내역까지 아주 꼼꼼하게도 모아놨더구만. 그걸 변호사님이 어떻게 해? 나한테도 퀵이 왔어. 강민석 변호 맡으면 당신 과거 비리도 같이 터뜨리겠다는 경고장이랑 같이. 미안하네만 난 빠지겠네. 이번에도 가차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었던 동아줄이 모두 썩은 줄이었던 겁니다. 사실 수연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민석의 주요 인맥들에게 퀵서비스로 봉투 하나씩을 보냈던 것이죠. 그 안에는 민석이 그들에게 건넸던 뇌물 내역과 그들의 약점이 담긴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 강민석과 엮이면 당신들도 같이 끝납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바닥의 의리를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통화 내용을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미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인간 진짜 끝났네. 끈 떨어진 년이잖아. 미주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어딘가로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사기당한 것 같아. 이 인간 빈털털이야. 빚만 잔뜩이고 감옥 가게 생겼어. 나 어떡해? 화장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 팔자야. 늙어서 이게 무슨 꼴이니? 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다. 내가 잘못했다. 너 화나서 그런 거 알지만 이건 아니지 않니?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앉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 다시 들어오게 해다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번호라는 기계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린 뒤였거든요. 이 독한 것,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악을 썼지만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철수야. 나 민석인데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냐? 내가 급해서 그래.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비웃음 그 자체였습니다. 야, 강민석? 너 소문 다 났어. 사기꾼이랑 재혼하려다가 쫄딱 망했다며? 너 지금 신용불량자 될 판이라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냐? 너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친구 아이가. 친구? 네가 돈 많을 때나 친구지. 끊어. 나 바빠. 세 번째 끊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침대 위로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맥없이 고꾸라지는 핸드폰처럼 그의 남은 자존심도 바닥을 쳤습니다. 돈, 집, 명예, 그리고 인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 좁은 모텔방의 벽이 점점 그들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려 그들을 덮칠 것 같은 공포. 그것은 수연이 지난 20년간 느껴왔던 고립감과 똑같은 무게였습니다. 이제야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된 민석. 그는 옆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미주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한다며 매달리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텔방 안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텔방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선잠이 든 민석이 짜증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침부터 왜 이럽니까? 손님, 등기 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한다는데요. 등기? 올 데가 없는데. 민석은 찜찜한 기분으로 카운터에 내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중요라고 찍혀 있었고 발신인은 대형 로펌 태산이었습니다. 봉투를 쥐고 방으로 돌아오는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미주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냐? 무슨 서류야? 민석은 말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A4 용지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맨 첫 장 굵은 고딕체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 및 채무 변제 청구서. 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청구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여금 원금 5억 원, 20년 전 병원 개원 자금, 약정 이자 연 15%월 복리 적용, 횡령금 반환 35억 원, 최근 20년간 병원 수익금 유용분, 징벌적 위자료 10억 원, 부정행위 및 정신적 피해, 그리고 맨 마지막 줄, 굵고 진하게 인쇄된 최종 합계 금액, 총 청구 금액 205억 3,200만 원. 205억? 민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0의 개수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복리라는 마법을 부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옆에서 훔쳐보던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200억? 200만 원도 아니고 200억? 노인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어머니를 챙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5억이 어떻게 200억이 돼? 민석이 악을 쓰며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침대 구석에 앉아있던 미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키패드 소리가 모텔방에 울렸습니다. 시계 초침처럼 섬뜩하게 들리더군요. 맞네. 복리 15%면 이 정도 나와. 오빠, 이거 다 갚아야 해? 오빠 명의로 된 거 다 뺏겨도 모자라잖아. 미주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안 중요해? 오빠 빚이 200억이면 나한테 사준 가방이랑 차도 다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 걸리면 나까지 거지 된다고. 미주는 시어머니가 기절하든 말든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녀에게 민석은 더 이상 사랑하는 자기가 아니라 200억짜리 빚덩어리일 뿐이었으니까요.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수연, 이 독한 여자. 날 죽일 작정이구나. 그날 밤 12시. 모두가 지쳐 잠든 시각,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아들과 등을 돌리고 자는 미주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챙겨 입고 살금살금 모텔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라도 살아야지. 이대로 있다간 나까지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
노인은 택시비가 없어 수연이 머무는 호텔까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20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보다는 덜했습니다. 1시간을 꼬박 걸어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노인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외출했다 돌아오는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어제까지만 해도 부엌대기 취급하던 며느리가 지금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달려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호텔 직원들과 오가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우리 민석이 한 번만 살려다오. 200억이라니 그 돈을 무슨 수로 갚니? 감옥 가면 안 된다. 내 남편 아니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머리에 소금 뿌리셨죠? 기억나세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재수옴 붙었다고, 부정 탄다고 소금까지 뿌려 내쫓으셔 놓고 이제 와서 남편 타령이세요? 수연의 목소리엔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잠깐 미쳐서. 어머니도 똑같이 당해보셔야죠. 길바닥이 얼마나 추운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여기에 민석 씨 도장 받아오세요. 이혼? 네. 이혼 도장 받아오시면 어머니 거처는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따뜻한 밥 드시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석 씨랑은 연 끊으셔야 해요. 그 사람 감옥 가든 노숙자가 되든 어머니는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아들 버리고 어머니만 사시겠다면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들을 버리고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아들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잔인한 선택지였지만 수연에게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싫으시면 관두세요. 저 갑니다. 수연이 돌아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알았다. 받을게. 내가 도장 받아올게.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성애조차 돈과 생존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보다는 묵네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시어머니는 이혼 신고서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들의 도장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밤은 깊어가고 파국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싸구려 모텔의 눅눅한 이불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미주야? 어디 갔어? 민석은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쪽을 보았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리맡에 둔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민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시계, 내 지갑,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 500만 원과 팔면 몇 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명품 시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 도둑 같은 여자,
민석은 속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나 바지를 꿰어 입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모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야, 최미주, 거기 안 서? 민석은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모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저 멀리 택시를 잡으려는 미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훔친 시계와 지갑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택시, 택시. 미주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빈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석이 전력 질주해 그녀의 뒤를 덮쳤습니다. 잡았다. 민석이 미주의 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거 나 미쳤어? 미주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내 돈 내놔. 내 시계 내놓으라고. 민석은 미주의 가방을 뺏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미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민석의 정강이를 내리찍었습니다. 민석이 고통에 몸부림치자 미주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민석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금속 장식이 달린 가방이 민석의 광대뼈를 강타하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사기꾼, 재벌이라며 내 빚 200억 갚느라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이거라도 챙겨야 내 위자료 될 거 아니야. 뭐가 어째? 위자료? 주제 파악 좀 해. 두 사람은 길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찢으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기겁하며 멈춰섰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야? 부부싸움인가? 살벌하네. 그때 뒤늦게 쫓아나온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 아들 죽는다. 저 여자가 내 아들 잡네. 노인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미주의 종아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이 노망난 할머니가. 미주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달라붙어 놓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돈 내놓고 가. 우리 집안 말아먹은 사람. 길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미주의 머리채를 잡고 미주는 민석의 멱살을 잡고 시어머니는 미주의 다리에 매달린 기괴한 삼각관계. 구경꾼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 진풍경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한복판에서 불륜 커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들 떨어지세요. 경찰관 셋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엉겨붙은 세 사람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경찰관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제 시계랑 돈을 훔쳤습니다. 절도범이에요. 당장 잡아주세요. 그러자 머리가 산발이 된 미주가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당신이야말로 횡령 수배범이잖아. 경찰 아저씨, 이 사람 병원 돈 수십억 해먹은 사기꾼이에요. 잡아가세요. 뭐, 이 여자가 진짜. 증거, 여기 있어요. 미주는 품속에서 USB 하나를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강민석 비자금 장부랑 차명, 계좌 내역 다 들어있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복사해뒀거든요. 이거면 이 인간 감방 보내고도 남죠?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니 이용하려 했던 여자에게 뒤통수를, 그것도 아주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미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오빠가 먼저 나 속였잖아. 재벌,
펜트하우스? 다 허세였으면서 누굴 탓해?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미주의 도끼 어린 눈빛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를 받아들고 무전을 쳤습니다. 본서 여기입니다. 강민석 확보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차갑고 서늘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안 돼. 이거 난 억울해. 저 여자도 같이 잡아가라고. 민석이 발악하자 다른 경찰관이 미주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최미주 씨, 당신도 서로 폭행하고 절도 혐의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네. 전 신고자인데 왜요? 결국 두 사람 모두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팔자야. 아들은 끌려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지만 아무도 노인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길 건너편 검은색 세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팅된 창문 너머로 개처럼 끌려가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며 차가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잘 물어뜯네. 바닥까지 드러내며 서로를 헐뜯는군. 수연은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시죠. 볼 건 다 봤네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들의 파멸을 축하하는 축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 그들의 지옥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사실. 철제 책상 위에 민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미주에게 긁힌 상처로 엉망이었고 입고 있는 셔츠는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병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잡범의 몰골이었죠. 담당 형사가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석 씨,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꼼꼼하게 해두셨어요? 리베이트, 횡령, 탈세. 아주 종합선물 세트네. 형사는 미주가 넘긴 USB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의 범죄 사실이 날짜별로, 금액별로 아주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조작된 겁니다. 민석이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내리쳤지만 형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은 무슨. 계좌 추적 다 끝났어요. 당신 차명 계좌로 들어간 돈이 35억이 넘던데 변명은 법정 가서 하시고.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양 손목을 단단히 조이며 금속 특유의 서늘한 감촉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돼. 난 의사야. 감옥 못 가. 이거 풀어.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그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온 민석은 옆방에서 조사받던 미주와 마주쳤습니다. 미주 역시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야, 최미주, 너 왜 수갑 찼어? 너 신고자라며. 민석이 놀라 묻자 미주를 연행하던 형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이 여자요? 조사해 보니까 아주 상습범이더라고요. 신분 도용에
혼인 빙자 사기 피해자만 5명이 넘어요. 한성그룹 딸이요? 전과 삼범 주제에 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재벌 딸인 줄 알고 조강지처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 전과 삼범 사기꾼이었다니. 자신이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황금 동아줄을 잘라버렸다는 사실에 민석은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습니다. 이 사기꾼, 내 인생 돌려내.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나도 잡혔잖아. 두 사람은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내내 서로에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세기의 사랑은 유치장 철창 앞에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 유명 성형외과 원장, 수십억 횡령 및 사기 혐의 구속. 민석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강지처 내쫓고 재혼하려던 게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양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수연이 사준 20년 된 낡은 양복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를 감싸준 건 그가 버린 아내의 흔적뿐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민석이 갇힌 구치소 접견실. 투명한 아크릴벽 너머로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민석과는 천지 차이였죠. 민석은 수연을 보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제발 합의 좀 해줘. 탄원서 한 장만 써주라. 그는 아크릴 벽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면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다시는 딴 맘 안 먹을게. 우리 좋았잖아,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민석 씨, 기억나? 기억나지. 우리 추억 다 기억나?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내 이름은 이제 필요 없다고. 식모처럼 살라고. 수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 바꿔주려고 왔어. 이름? 응. 이제부터 내 이름은 강민석이 아니야. 수연의 시선이 민석의 가슴팍에 달린 번호표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임번호 3840. 그게 내 새 이름이야. 거기서 평생 썩어. 수연은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안 돼. 가지마. 여보. 민석이 아크릴 벽을 두드리며 절규했지만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단호하던지 교도관들조차 숨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한편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노인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입을 뻐끔거려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노인은 결국 수연이 알아봐준 외곽의 요양병원 무료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6인실 좁은 침대, 창가 자리도 아닌 문간방 침대에서 노인은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내쫓았던 그 입은 굳게 닫혔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던 그 목소리는 영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노년. 그것이 그녀가 받은 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드디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였으며 반성의 기미 없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민석은 두 손을 모으고
판사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집행유예가 나오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면서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강민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금 35억 원에 대한 추징금 50억 원을 부과한다. 판사봉이 3번 내리쳐지며 법정에 묵직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민석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7년?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년이면 환갑이 넘어서야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빈털터리 전과자로 말이죠. 교도관들이 민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육중한 철창문이 닫히며 복도 끝까지 메마른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일평 남짓한 독방에 덩그러니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냄새나는 변기 하나가 전부인 공간. 그는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박살냈던 장인어른의 괴종시계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계가 멀쩡하게 돌아가던 시절,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 웃음소리, 그 평범했던 행복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민석은 허공에 손을 뻗어보았지만 잡히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멈췄고 시계는 영원히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독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달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빛조차 민석을 피해 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만든 감옥 속에서 그는 이제 긴 겨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수연 메디컬 빌딩이라 불리던 건물의 간판이 SJ 메디컬 그룹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련된 로고가 박힌 빌딩 최상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널찍한 집무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경쾌한 서명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재단 이사회 미팅입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알겠어요. 차 대기시켜주세요. 수연은 안경을 벗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년 전 맨발로 쫓겨났던 그 겨울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태양이 되어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치지 않는 뒷골목. 그곳에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최미주였습니다. 그녀는 가석방으로 일찍 출소했지만 사기전과 산범이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가 갈 곳은 유흥업소뿐이었습니다. 다리 아파. 오늘 손님 왜 이렇게 없어? 미주는 담배를 피워 물며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져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경멸 어린 시선뿐이더군요. 아가씨, 길 좀 비켜요. 한때 재벌딸 행세를 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그녀의 화려한 과거는 이제 싸구려 향수 냄새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시내 중심가 광장 구석, 신문지를 덮고 누운 노숙자들 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떡진 머리, 냄새나는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살고 나왔지만 전 재산이 압류되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한때 최고의 성형외과 원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오늘 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민석도 잽싸게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아저씨, 줄 똑바로 서요. 새치기 하지 말고. 알았어. 밀지 마. 다른 노숙자들에게 밀치고 밟히면서도 민석은 식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백가죽이 등에 붙은 고통 앞에서는 사치였으니까요. 드디어 배식대 앞. 밥 좀 많이 주세요. 국물도 좀 넉넉히. 민석이 굽신거리며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밥 한 덩이와 멀건 콩나물국이 식판에 담겼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민석은 허겁지겁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손으로 밥을 집어 먹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노인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소매 아래로 반짝이는 금빛 시계. 민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시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이얼판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지만 유리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바로 1년 전 제삿날 밤 민석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냈던 장인어른의 유품이었습니다. 저기 그 시계.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자 노인이 사람 좋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복지재단에서 기증받은 겁니다. 어떤 귀한 분이 주셨는데 고장난 걸 다 고쳐서 주셨지 뭡니까? 이 시계 덕분에 내가 시간 맞춰 인력시장도 나가고 새 인생 살고 있어요. 나한테는 행운의 부적입니다.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 수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이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시계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께 드리고 싶어요. 멈췄던 제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준 고마운 물건이거든요. 그녀의 따뜻한 진심이 시계를 통해 낯선 노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민석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식판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밥풀이 튀고 콧물이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박살내고 버렸던 것은 단순한 고물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아내의 사랑, 장인어른의 은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행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행운을 제 발로 차버리고 이제 와서 남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를 보며 우는 꼴이라니. 후회는 언제나 늦고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혀를 찼습니다. 밥 먹다 말고 왜 저래? 냅둬.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민석의 오열은 광장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리모델링을 마친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쫓겨날 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모두 털어내고 온전한 나로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향긋한 포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생했어, 이수연. 정말 잘 버텼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빈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관객들에게 건배를 제의하듯이 말입니다. 잔이 밤 공기를 가르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버린 자는 결국 가장 비참한 곳에서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반면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고쳐 쓴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냈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명의의 여왕 수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그리고 수연 씨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춥고 외로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봄 햇살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찡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인생사연지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